엄마,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그 짧은 한마디가 저는 평생 잊히질 않습니다. 저희 엄마는 1939년 충북 제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큰 집 어른의 소개로 아빠를 만나게 되셨다고 해요. 엄마는 19살, 아빠는 23 조금 넘은 나이였대요. 서로를 알기도 전에 그저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로 혼례가 치러졌고 엄마는 그 길로 강원도 정선으로 시집을 가셨습니다. 정선의 산골 마을, 그곳은 고요하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낯선 곳에서 묵묵히 살아내셨습니다. 아빠는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셨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검은 도시락통을 들고 갱도로 들어가셨죠. 탄가루에 찌든 옷과 거칠어진 손, 그리고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오셔도 아빠는 언제나 엄마를 먼저 챙기셨습니다. 엄마가 마루 끝에 앉아 감자를 깎고 있으면 아빠는 조용히 다가와 손 시렵지? 하고 엄마의 손을 덮어주셨대요. 그렇게 두 분은 비록 풍족하진 않아도 서로를 아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셨습니다. 1960년 그 사랑의 결실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저를 안고 하루 종일 웃으셨대요.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 아이는 꼭 엄마를 닮았네 하셨다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돌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아빠가 출근하신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문 앞에서 저를 안고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엄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떠나셨다는데 그날 오후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광산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곧이어 아빠 동료가 집으로 달려왔고 엄마는 저를 안은 채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빠의 생사를 아무리 되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22살 갓난아기를 아는 젊은 엄마는 순식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엄마는 온몸으로 세상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남의 집 밭에서 일하고 나물 캐다 팔고 장날이면 갓 구운 감자를 이고 나가 파셨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엄마는 늘 저를 업고 계셨습니다. 땀에 젖은 저고리 사이로 제 뺨이 닿으면 엄마는 저를 살포시 눌러 안으셨죠. 제 배가 고플까봐 엄마는 자주 굶으셨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엄마는 집에 돌아오면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우셨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아직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엄마의 등에 엎여 있을 때면 세상이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이 사랑이라는 걸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들어도 내가 웃어주면 하루가 간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모여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빠 없이 시작된 엄마의 삶은 참혹했지만 찬란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아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선 그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봄을 꿈꾼다고들 하죠.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를 잃은 후 몇 해를 혼자서 살아오셨지만 어린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살기엔 세상이 너무 험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말했대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혼자 살 게 뭐냐고요. 그러던 중 이웃 어른들의 주선으로 정선 시내에서 쌀가게를 하던 한 남자와 만나셨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딸 둘을 혼자 키우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망설이셨습니다. 자신도 아이 하나, 그 사람도 아이 둘. 새 아이를 품고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셨대요. 어린 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젊은 여자 혼자 애를 키우기에는 힘들기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분위기도 있었기에 엄마는 그 사람과 재혼하셨습니다. 저는 4살쯤 되었고, 이복 언니 둘은 저보다 6, 7살씩 많았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언니들과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골목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어렴풋이 납니다. 새아버지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분이었습니다. 엄마를 여보라 부르며 팔을 다정히 감싸기도 했고 저희들에게 가끔 장난감이며 학용품이며 사다 주곤 했어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이제야 엄마가 웃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그 웃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새아버지와 엄마의 말다툼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말끝마다 날이 서고 술을 마신 날이면 괜히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을 핑계 삼아 밥상을 엎고 엄마의 뺨을 때리고 언니들과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래도 한 집 식구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냥 한 번만 더 하고 넘기셨다고 해요. 하지만 새아버지의 폭력과 폭언은 점점 더 심해졌고 엄마는 맞아서 붓고 멍든 곳을 부여잡고 부엌에서 울기 일쑤였어요. 저와 이복 언니들도 한밤중에 내복바람으로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불임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 소식을 들은 새아버지의 표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차가웠대요. 말없이 등을 돌리고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대놓고 엄마를 무시했어요. 대도 못 잇는 여자를 뭐하러 들였냐, 우리 집 씨가 마르겠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밤마다 저는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불을 덮고도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는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합니다. 엄마는 방 안에 앉아 기도를 하셨대요. 아무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아이들만은 무사히 자라게 해달라고. 새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쌀가게 문은 종종 닫혀 있었고 집에 돌아올 때면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어요. 어느 날은 다방 여자가 웃으며 골목을 걸어오는 걸 엄마가 직접 보기도 했답니다. 애 하나 낳지 못하는 여자가 무슨 집안일이냐고 내 인생 내가 즐기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대요. 도박판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고 쌀집 장부는 점점 빚으로 채워졌습니다. 엄마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어요. 우리 셋을 먹이고 입혔어요. 그때 엄마 손은 늘 갈라지고 터져 있었죠. 피딱지가 앉은 손으로 밥을 짓고 무릎이 닳도록 방바닥을 닦았어요. 엄마는 제 옷은 낡아도 늘 깨끗하게 다려 입혀주셨습니다. 이복 언니들 생일엔 손수 고운 색실로 수놓은 손수건을 선물해 주기도 하셨고요. 아침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고 밤이면 찬 바람 피하려고 엄마가 제 이불 끝을 다시 덮어주시곤 했죠. 하루는 언니 중 하나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집에 안 와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빠가 바빠서 그래.
우리 딸들 밥 먹이려고 일하러 간 거야.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 애쓰셨던 거예요. 어느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새아버지가 엄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밥상을 엎었습니다. 밥은 온 방에 흩어졌고 된장국 그릇이 벽에 날아가 깨졌습니다. 저는 엄마 뒤에 꼭 붙어 서서 벌벌 떨었고 언니들도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런 날에도 엄마는 단 한 번도 저희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무너지는 가정 속에서도 아이들만은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남편이 어떤 짓을 해도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놓여도 엄마는 제게 엄마였고 언니들에겐 늘 따뜻한 품이었어요. 어쩌면 그 시절 엄마가 제일 많이 했던 일은 참는 것이었을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입술을 깨물며 참아낸 시간들. 그렇게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 버팀이 저희에게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아버지는 더 이상 엄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전구 얼굴이 하얀 여자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자기에 쌓인 짐이 몇 개 들려 있었고 눈빛은 낯설 만큼 담담했어요. 엄마는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답니다. 언니들과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인사해라.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 여자다. 새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더 당당하고 더 차가웠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고 눈동자만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입술만 떨리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순간 그 말 위에 어떤 말도 덧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짐을 방 안으로 옮겼고 새아버지는 그날 밤부터 그 여자와 안방에서 잤습니다. 엄마는 부엌 앞 작은 방으로 쫓겨나듯 옮겨지셨어요. 이복 언니들과 저는 그 곁에 옹기종기 누워 잠을 청했죠. 엄마는 잠든 우리 이마를 쓸어주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엄마의 그 말은 정말 괜찮아서 하신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괜찮다고 믿어야 다음 날을 버틸 수 있었던 거겠죠.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상을 차렸어요. 언니들과 저는 숨을 죽이며 앉아 있었고 새아버지와 그 여자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쭈그려 앉아 조용히 밥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눈빛이 텅 빈 것처럼 보였어요. 그 밥상 위엔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밤이면 어김없이 안방에서 웃음소리와 낮은 말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엄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음을 삼켰대요. 문틈으로 스며드는 웃음소리가 엄마에게는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시댁에서는 오히려 그 여자를 반겼습니다. 대를 이어야지. 아무리 밥을 잘하고 살림을 잘해도 자식이 있어야 며느리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는 그냥 웃으셨대요. 입꼬리만 올리고 눈은 늘 반쯤 젖어 있었죠. 어느 날은 시댁 잔칫날이었어요. 그 여자는 곱게 머리를 틀고 예쁜 저고리를 입고 잔치상 앞에 앉았고 엄마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 기름에 손을 댄 것도 모르고 계속 뒤집고 있었다고 해요.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을 마치셨대요. 그게 엄마였어요.
아프다고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억울하다고 눈물 한 번 흘리지 못하는 사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 그때 그냥 나가버리지 그랬어. 제가 나중에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있었잖아. 어디 갈 데도 없고. 그저 같이 사는 거지.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아요. 그 시간들이 엄마를 어떻게 갉아먹었는지. 매일 밤 울음을 삼키고 낮에는 웃음을 지으며 살아내야 했던 그 삶이 얼마나 아팠는지를요. 그 여자는 결국 3년 동안 우리 집에 살면서 2아이를 낳았어요. 엄마는 자기 자식도 아닌 아이들의 젖병을 씻고 기저귀를 삶으며 그저 아이들을 키우는 여자로만 존재했던 시간. 그 시간 속에서도 엄마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새아버지는 처음엔 아들이 생기자 무척 기뻐했어요. 집안대를 이을 아들이라며 술상을 벌이고 지인들을 불러 잔치를 했죠. 시댁 어른들도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그 여자를 치켜 세웠어요. 엄마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만 보셨어요. 웃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일을 했어요. 누구 하나 엄마에게 수고했다, 괜찮냐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점점 더 작은 사람이 되어갔죠. 그 여자는 2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안고도 눈에 힘이 없고 멍한 얼굴로 허공만 바라볼 때가 많았어요. 새아버지의 성격과 폭력은 그녀에게도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예쁜 첩이라 해도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새아버지의 술버릇과 주먹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1살, 2살 되던 어느 해였어요. 새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취해서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 여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거실에서 욕을 퍼부으며 끌고 다녔어요. 그 장면을 본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언니들과 저는 겁에 질려 벽에 바짝 붙어 있었고 엄마는 아기들이 깰까봐 안고 들어가 이불로 귀를 막아줬어요. 그렇게 또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새벽녘쯤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 날 아침 그 여자는 사라졌어요. 2아이를 방에 남겨둔 채 짐도 안 챙기고 나가버린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흔적도 없이. 아이들은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엄마를 찾듯 멀뚱멀뚱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 다 젖먹이였어요. 큰 아이는 겨우 2살, 작은 아이는 이제 갓 돌진한 무렵이었어요. 새아버지는 여자가 도망친 걸 알자마자 또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는 울부짖었어요. 내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 이게 여자가 할 짓이냐? 하지만 그건 누구보다도 새아버지 자신이 만든 결과였죠. 그 여자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던 거예요. 그날 이후 2아이는 엄마의 손에 맡겨졌어요. 새아버지는 점점 집에 들어오는 날이 줄었고 술집과 노름장에만 들락날락했어요. 엄마는 아기들 기저귀를 삶고 밥을 차리고 집안일 하는 나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피셨죠. 그렇게 엄마는 5아이의 엄마가 되셨습니다. 자기 자식은 하나였지만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품고 살았던 사람. 엄마는 늘 말없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밥을 먹이고 재우셨어요. 아이들이 울면 노래를 불러주고 밤에 열이 나면 찬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셨어요. 그 시절 저는 엄마의 손길이 무슨 약보다도 따뜻했음을 기억해요. 모든 것이 무너져도 엄마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엄마의 품은 언제나 단단했고 엄마의 눈동자는 늘 아이들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왜 우리 엄마는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그토록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을까? 엄마는 가끔 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너한텐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좋은 곳에서 널 키웠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인데 왜 그 모든 고통을 엄마가 짊어져야 했을까요? 왜 엄마의 삶은 그토록 잔인했을까요? 그렇게 야속한 세월을 견뎌내다 보니 엄마의 시간은 흘러갔고 언니들이 하나둘씩 시집을 갔어요. 아마도 새아버지와 같이 사는 게 싫어서 더 일찍 시집을 갔던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친척 집에 얹혀 살며 작은 회사에 다녔고 종이 쪼가리 같은 월급을 받아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엄마는 매달 손편지를 보내셨어요. 밥은 잘 먹니? 잠은 잘 자니로 시작해 언니들은 잘 지내고 막내들 학교도 잘 다녀라는 말로 끝나는 편지. 뒤편에는 꼭 엄마는 괜찮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그렇게 몇 해가 지나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이제 엄마도 조금은 편히 살 수 있겠구나.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새아버지도 나이가 드니 젊을 때처럼 엄마 속을 썩이거나 성질 부리는 일이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엄마에게 여유라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의 결혼 생활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정선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중풍으로 반신이 마비됐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제는 괜찮다고 안도하고 있었는데 하필 또다시 그 사람의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결국 병원으로 달려가셨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해내셨어요. 휠체어를 끌고 기저귀를 갈고 죽을 떠먹이고 새벽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몸을 풀어주셨어요. 젊을 적 엄마를 그렇게도 괴롭게 하던 새아버지가 언제나 술에 취해 화를 내고 엄마를 때리던 그 사람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늙어서도 엄마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라며 이해하려 애쓰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엄마의 눈동자가 점점 탁해지는 걸, 손등의 핏줄이 점점 더 툭 붉어져 나오는 걸, 그리고 매번 전화를 걸 때마다 조금 더 길어지는 한숨을. 엄마의 머리카락은 그 무렵부터 하얗게 샜습니다. 병수발에 치이고 생활고에 치이고 외로움에 치이며도 엄마는 끝까지 새아버지를 돌보셨어요. 그건 의무가 아니라 엄마만의 방식이었어요. 복수 대신 인내로 원망 대신 책임으로 살아낸 삶. 그렇게 10년을 버티고 새아버지는 어느 겨울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새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엄마가 너무 낯설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많은 상처를 안겨준 사람에게 왜 끝까지 그렇게 따뜻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제야 저는 엄마를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늦었지만 너무도 늦었지만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봐야 할 차례였으니까요. 엄마를 서울로 모셔온 첫날 좁지만 따뜻한 방 하나, 해가 잘 드는 창문,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과 국 한 그릇.
그 단출한 풍경 앞에서 엄마는 마치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갖게 된 사람처럼 조심스레 방 안을 둘러보셨어요. 이 방 햇빛이 참 좋네. 그 말을 하시며 살짝 눈을 찡그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엄마에게 언제나 낯설고 멀기만 했지만 그 방 안만큼은 엄마의 작은 세계가 되어 주었어요. 처음 몇 달간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늙은이가 폐가 될까봐 걱정이다. 내가 여기 와도 되나 싶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엄마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고 이제 겨우 자신의 시간을 가져도 되는 순간인데도 그조차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엄마 곁에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은 방과 후 할머니 방에 들러 할머니 이거 봐요 하며 그림을 보여주고 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자랑했어요. 엄마는 그런 날이면 꼭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손주는 어쩜 이리 똑똑할까.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면 창밖을 바라보시며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하셨어요. 그럴 때면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그 창밖에 정선의 하늘을 떠올리고 계신다는 걸. 탄광의 굴뚝 초가지붕 어린 채의 손을 잡고 언덕을 오르던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이 엄마의 눈동자에 아른거렸겠죠. 어느 날 아이가 할머니는 어릴 적 뭐하고 놀았어요. 하고 묻자 엄마는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 틈이 어딨니? 맨날 물 깃고 밥 짓고 감자 캐러 산에 가고 그게 하루였지. 아이에겐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겠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엄마에게는 놀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였구나.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만 했던 인생이었구나. 엄마가 노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결린다, 잠이 오질 않는다. 하지만 병원에 모시고 가면 꼭 의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야 뭐 그냥 나이 먹은 사람인데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다고 말하며 엄마는 또 한 번의 인내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속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엄마의 삶을 생각하면 그 말조차 꺼낼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엄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사는 게 별거 있더냐. 엄마 그때 많이 힘들었죠. 엄마는 제 손을 가만히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여셨습니다. 힘들지. 근데 그게 다야. 그냥 그게 내 삶이었던 거지. 누구 탓도 못하고 누구 원망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더라. 저는 그 말이 너무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사는 거더라. 그 담담한 한마디에 엄마의 지난 수십 년이 담겨 있었어요. 억울함도 분노도 절망도 다 삼키고 묵묵히 하루를 살아낸 엄마의 인생.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자꾸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곤 했어요. 그저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하루는 밤중에 엄마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려다 냄비를 가스불 위에 올려둔 채 잊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 곁을 오래 비우지 않게 되었죠. 엄마는 자꾸 이제 내가 민폐만 되는 거 아니냐며 고개를 떨구셨어요.
하지만 전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랑 하루라도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요. 엄마가 나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했잖아요. 이젠 내가 그 은혜 갚을 차례예요. 그 말을 듣던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등을 꼭 잡으셨어요. 따뜻했던 그 손. 이제는 뼈마디만 앙상해졌지만 여전히 정이 가득한 손이었어요. 그 손을 꼭 쥐며 전 다시 다짐했어요. 엄마를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요. 그해 봄, 엄마는 감기가 오래 가더니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으셨어요. 입원을 하게 되자 엄마는 나 여기 오래 못 있어. 돈 아깝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시며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죠. 내가 언젠가 이 병원에 오게 될 줄은 알았어. 근데 혼자일 줄은 몰랐네.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찌르던지요. 전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혼자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 엄마 손자 손녀도 있잖아요. 엄마는 그제야 눈을 감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어요. 말은 안 하셔도 그 미소 하나에 다 담겨 있었어요. 아, 엄마가 그래도 조금은 행복하시구나.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출근을 잠시 접고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미음을 끓이고 저녁엔 엄마의 팔과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렀어요. 엄마는 아프다는 말도 괴롭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종종 제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건네셨죠.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고마워할 사람은 저인데 오히려 엄마가 미안하다, 고맙다 하시니까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는 종종 잠결에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셨어요. 탄광 앞에서 기다리던 날이 생각난다. 눈이 그렇게 내리던 날. 하며 중얼거리면 저는 그 곁에서 조용히 그 시절을 상상했어요. 어린 제가 엎여 있고 엄마가 맨손으로 눈을 헤치며 걸어가던 길. 그 길 위에 수없이 흘렸을 눈물과 한숨들. 어느 날 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너만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큰 복이야. 그 말에 전 참았던 눈물을 결국 흘리고 말았어요. 평생을 무거운 짐처럼 저를 등에 업고 살아오신 엄마였지만 끝내는 저를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 너무도 깊고 너무도 아픈 사랑이었어요. 엄마는 점점 더 말을 줄이셨어요. 식사량도 줄고 잠이 많아지셨어요. 전 하루하루가 더 소중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함께 맞이하는 것,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을 나누는 것, 손을 꼭 잡고 음악을 듣는 것, 그 무엇 하나도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폐렴 증세가 심해져 합병증까지 얻고 입원하시게 된 거죠. 의사는 이미 폐기능이 많이 떨어졌고 연로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엄마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평생을 가족들에게 희생만 하셨는데, 이제야 좀 편하게 사시려고 했는데, 하지만 야속하게도 며칠 뒤 엄마는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던 그 순간조차 엄마는 마치 잠이 든 것처럼 고요한 얼굴이셨어요. 병실 창밖으로는 늦겨울 햇살이 푸근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엄마, 괜찮아요. 이제 쉬셔도 돼요라고 속삭였죠. 그렇게 엄마는 87년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한 번도 스스로를 위로하지 못했던 분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엄마가 떠난 날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 없이 숨 쉬는 하루가 상상이 되지 않았고 그날 밤의 공기는 너무나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멀리 시집간 이복 언니들도 엄마가 돌보던 이복 동생들도 다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어요. 각자 엄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때론 말없이 등을 토닥이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날 엄마를 향한 세상의 무심함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낸 분인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도 억울했어요. 관 속에 누운 엄마는 참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토록 힘겹게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서야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하얀 국화를 손에 쥐고 고요히 눈을 감은 엄마를 보며 저는 수없이 묻고 싶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살아야 했나요? 그렇게 아프게,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면서. 하지만 엄마는 늘 그러셨죠. 그저 같이 사는 거지라고. 그 짧은 말 안에 엄마의 모든 인내와 체념,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엄마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다시 그려보게 됐어요. 정선의 작은 마을로 시집와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워낸 20살의 젊은 엄마. 다시 사랑이라 믿고 시작한 재혼 생활 속에서도 끝없는 시련을 견디며 5 아이의 엄마가 되었던 그 산후. 밤마다 울음을 삼키며 이불 끝을 적시고 그럼에도 다음날 새벽이면 일어나 밥을 지어야 했던 현실. 그 모든 시간들을 엄마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그리고 담담히 마치 그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믿으셨던 것처럼. 저는 장례를 치른 후 며칠 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엄마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 속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새까만 머리칼,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엄마. 제게 밥숟가락을 쥐어주며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그렇게 강인했던 분이 이제는 사진 속에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의 베개를 품에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지나간 시간 앞에 너무도 많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 가슴 속에 깊고 깊은 자리 하나에 영원히 남아있을 뿐이죠. 엄마가 떠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엄마를 닮아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아이를 키우며 문득문득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게 되고 무언가를 참고 넘기며 이것도 지나가겠지라고 다독일 때면 이건 엄마의 방식이었구나 싶어지죠. 엄마는 한 번도 내가 옳았다는 말을 하신 적 없지만 제게는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버티는 법을,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 말없이 살아내는 것이 어떤 위대한 일인지를 엄마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닮아 살 차례입니다. 엄마처럼 아이를 사랑하고 가족을 품고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죠. 엄마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부디 이제는 아프지 말고 어디선가 따뜻하게 웃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똑같이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걸어온 길은 결코 작지 않다고, 누구보다 대단하다고, 그 삶이 누군가에겐 눈물 나게 고맙고 눈부시게 아름답다고요.